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양양군에서 벌어진 환경미화원 괴롭힘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폭력과 강요, 그 피해자는 공무직과 기간제 환경미화원들이었고 가해자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겠다며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폭행한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며 미화원 한 명을 골라 폭행하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또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심지어 빨간색 속옷만 입으라는 엽기적인 지시까지 했습니다. 빨간 색깔 속옷이 아니었으면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밝혔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새벽에 차를 일찍 출발시켜서 미화원을 지치게 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걸 체력 단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체력 단련 차원에서 좀 그렇게 좀 하자, 도와줄게 하는 부분에 빨간색 속옷을 입게 강요한 건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제가 빨간 반스를 입었어요. 너는 무슨 색이야? 그러니까 집에 빨간 반스 쓰면 같이 입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 알았어요. 계엄이라는 표현도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장난삼아 게임 친구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엄령 그러면은 시작하면 담배도 빨간색 되고.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강요에 의해 공무원이 투자한 주식 수백만 원어치를 사기도 했다며 이 공무원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지역에서 공공 분야의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지역의 노동인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한국노총 강원도연합 김성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나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 보도부 이아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취재한 이아라 기자와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님, 이번 사건 취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번 사건 취재는 피해 환경미화원들의 제보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아침에 제보를 받았고 당일 오후에 바로 이제 그 제보를 준 피해 이제 환경미화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괴롭힘 현장을 확인을 했고요. 제보자들의 말대로 청소 차량 뒤로 피해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이제 뛰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환경미화원들의 일하는 환경을 보고 나서 진짜 이 가해 공무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공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가해 공무원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그 청소 차량 뒤를 따라 뛰게 하는 것, 그리고 계엄령 놀이, 그리고 뭐 빨간색 속옷을 입게 하는 것, 그리고 주식 구매를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했냐, 그리고 왜 했는지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해 공무원은 그 청소 차량 뒤를 따라 뛰게 하는 거를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체력 단련을 내가 시켜주려고 그렇게 청소 차량을 뛰게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계엄령 놀이에 대해서는 이게 놀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동의를 해서 한 거다. 우리는 이제 합의하에 놀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속옷은 같이 단체에 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위해서 빨간색 속옷을 입으라고 했고 이것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식 구매 같은 경우는 단순한 권유였지 강요된 건 아니다. 근데 뭐 저희가 보도했던 거에도 나왔듯이 뭐 3% 이상 오르지 않으면 뭐 발로 밟고 이른바 이불말이 폭행이라는 것도 했는데 그것도 동의를 해서 일종의 놀이 게임으로 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저희가 그렇게 취재를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주에는 그런 단순한 이제 그 괴롭힘 정황에 대한 거를 취재를 했고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보도가 첫 보도가.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전국 톱뉴스로 두 꼭지가 나가고 나서 이제 일요일에 바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주변 조사가 진행되면서 저희의 취재하는 이제 범위도 양양군이랑 그다음에 뭐 고용노동부랑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까지 이제 취재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보도 내용을 보면 단순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환경미화원에게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글쎄 상당히 충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김성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들의 삶이 좀 옛날에 춘천이나 이런 도시들도 이제 그 미화원과 운전원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어도 이번 양양 사건처럼 이렇게 특수하게 이렇게 뭐 빨간 옷을 입히고 계엄령놀이를 하고 이런 거는 저도 처음 접했고 이건 뭐 이게 인간적으로 잠깐 봤을 때 뭐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나연찬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가해자인 운전원의 어떤 개인적인 특수성도 당연히 좀 있는 사건인 것 같고요. 이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어떤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좀 상명하복 관계의 어떤 군사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서 비롯된 어떤 서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런 직장 내 갑질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용이 안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이런 직장 내 갑질에 노출이 돼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이제 장기간 반복된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가해 공무원은 청소 차량을 운전하는 7급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양양군에는 6개의 읍면이 있는데 각 읍면 사무소마다 이 환경미화원들이 쉬는 그 휴게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괴롭힘이 이루어졌는데 이 운전직 공무원은 6개 읍면에 인사 시즌마다 발령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이 운전직 공무원이 면을 옮겨서 발령을 받을 때마다 이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 피해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악마가 온다라고 했다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마는 가해자를 이제 지칭을 하는 피해자들끼리 얘기했던 건데 올해 7월에는 양양군 강연면으로 이 가해자가 발령을 받아서 오면서 그때 피해자들이 악마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는 현북면에서 이제 가해자랑 같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이고 이 피해자는 뒤에서 이제 청소차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인데 이렇게 장소 면을 옮겨가면서 괴롭힘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면에 발령을 받지 않으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언제 다시 발령을 똑같이 또 같은 곳에 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피해자들은 발령 나는 시즌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그럼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들 아닌가요? 저희가 뭐 취재할 때 뭐 보도에는 나가지 않은 것도 있는데 피해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뭐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다른 미화원들한테 실제로 도와달라고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이불마리 폭행이나 당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근데 그거를 누구도 말리거나 그만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눈앞에서 그런 괴롭힘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은 그거를 상황을 그냥 계속 방조했던 거고 저희가 주목한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도 실제로 그 불러다가 조사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그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이 가해자로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그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 민사 관점에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뭐 여러 가지 가해행위 내용들을 뭐 정리해 보면 그 이불로 덮고 발로 밟는다거나 아니면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한다.
한다라거나 뭐 주식 투자의 매수를 강요하고 뭐 빨간색 뭐 속옷이나 물건을 쓰도록 강요하고 또 뭐 주식에 손해가 발생하면 뭐 진 사람을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폭행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폭행이나 이불로 덮고 발로 밟고 하는 내용들은 형법상의 폭행죄에 전형적으로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횟수만 하더라도 지금 지금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뭐 폭행이 약 60회 가량 그리고 강요도 약 한 60회 가량 지금 협박이나 모욕도 또 그 이외에 다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강요죄와 폭행죄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런 가해 행위 과정에서 운전원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환경미화원에게 이런 것들을 시켜서 여러 사람이 폭행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특수폭행의 교사도 성립할 가능성도 일정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 속옷을 입고 오게 이제 강요를 하고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것을 실제로 입고 왔는지 확인을 하는 행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는지까지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이 행위의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성범죄, 강제추행죄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찌됐든 대통령실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이제 하시는데요. 이 기자님, 현재 조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변호사님 방금 이제 혐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피의자가 이제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래서 혐의는 강요, 상습 폭행, 상습 협박, 모욕 이렇게 4가지인데요. 구속 닷새 만에 이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 사건이 그러니까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고 이제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사를 지시한 게 경찰이랑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뭐 각 부처별로도 다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 피의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거는 뭐 수순을 밟아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이제 되게 엽기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 어느 직장에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 지금 사용자 측인 이제 양양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저희도 계속 이제 뭐 지난주 구속된 이후에도 그쪽으로 좀 취재를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직권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리고 사용자인 양양군과 그리고 아까 방조했다는 나머지 분들에 대한 처분은 또 어떻게 내려질 건지 그거는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해자는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피해자는 기간제 환경미화원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신분이 서로 다른데요. 자, 김 위원장님, 그럼 이런 차이에서는 위계와 불평등이 정말로 있는지요? 실제 제가 이렇게 느끼고 바라본 경우에는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시험을 봐서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체로 다 이제 친척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능직으로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무원으로 변했고 그렇게 간 사람일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지켜본 것 중에서. 그 자기는 이제 어쨌든 안정적이라는 공무원 신분이고 뒤에 이제 일명 던지기라고 하는 수고원들은 더더군다나 공무직도 아니고 또 기간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간을 연장하려면은 결국에는 감독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일 잘합니다, 저 사람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또 이 운전직이었을 거라 저는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난 진짜 그 TV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들고 뛰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뭐 죽을 뻔도 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런 모습은 또 내가 20몇 년을 했지만은 그렇게 괴롭힘을 심한 걸 처음 봤고 사실은 이 수거 거리가 뭐 30m도 있고 100m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뭐 한 10m짜리는 걸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벌써 50m 이상 넘어가면 수거하는 자리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또 많지 않습니까? 범위가 넓잖아요. 다니다 보면 던지기 하는 데만 해도 이제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들고 뛰기까지 했으니
이 보통 만약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참기 어려운 그런 비하적 관계에서 아마 이 사건이 비롯된 걸로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보 이상은 차를 태워서 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차를 딱 내가 보니까 운전대 뒤에 수거원들이 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양은 적게 실지만 거기에 타는 자리에 태워서 가야죠. 그리고 또 내려서 싣고. 네. 옛날엔 거기에 매달렸었습니다. 뒤에다가.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제 이런 사건이 방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가해자는 장난이었다, 소속감의 표현이었다, 체력 단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해명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자, 나 변호사님, 자, 공무원 신분으로 어떤 징계나 책임 이런 것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네, 뭐 당연히 물을 수 있다라고 일단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가해자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장난이었다라거나 아니면 뭐 그냥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권유를 한 것이라거나 주식도 강요를 한 행위는 아니고 자기가 좋은 주식을 뭐 사라고 그냥 권유한 정도였다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동의해서 한 행동이라거나 이런 내용들의 변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뭐 군대 안에서 뭐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핑계나 변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괴롭힘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장난이거나 어떤 피해자의 동의하에 있었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에 비춰봤을 때 이런 가해자들의 주장이 단순히 뭐 장난이라거나 피해자들이 동의를 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수사 과정에서 증거들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런 가해자들의 변명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증거들에 배치되는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형사처벌에 있어서 더 불리하게 가해자에게 작용될 이런 우려도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 책임 같은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상의 어떤 징계 기준을 보면 그중에서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안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 중에서 어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지는 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아니면 비의 정도는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징계의 기준이 파면 또는 해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 내지는 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고의적인 행위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가해자에게 어떤 상훈 감경이라든지 이런 별다른 특별한 감경 사유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신분을 박탈당하는 이런 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징계를 예상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또 제보 이후에도 보복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3명 중에 2명은 6개월 계약직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구속날이 이들의 이제 계약 만료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지금 이제 30살이에요. 그래서 5년째 지금 환경미화원 공무직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 설령 지금 내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앞으로 여기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괴롭힘 사실을 뭐 상급자나 아니면 뭐 군청에다가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명 있는 그 공무직 환경미화원조차도 나머지 삼촌이라고 했던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이 자기가 맞고 뭐 비비탄 총 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보고만 있는 상황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됐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말하면 도와줄 거라고 기대 자체를 안 했다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렇게 언론에 하든 아니면 외부 기관에 뭔가 크게 폭로를 해서 이 상황을 끝내든지, 뭐 이렇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째 지금 환경미화원 공무직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 설령 지금 내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앞으로 여기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괴롭힘 사실을 뭐 상급자나 아니면 뭐 군청에다가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되게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할 만큼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군 안에서 말해서 해결이 된다? 이거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계약직 친구들 같은 경우는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양양군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보복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제 그런 고용 구조 자체가 이 청년들한테는 좀 지배적이고 약간 위협적으로 느껴왔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알릴 생각조차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심각한 폭력이 이제 반복되는데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은 노동 현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 위원장께서는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친구의 그 행위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발생되거나 어제 오늘 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조금씩 이제 좀 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괴롭힘이 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도 같고, 거기다가 또 양양이라는 특수 지역이 조그맣지 않습니까? 조그만 지역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이 말할 수 없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면장이든 뭐 부면장이든 가서 고충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가해자한테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가해자는 바로 또 그 제보한 사람한테 더 심한 폭력이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그 양양이라는 특수 지역 뭐 지역적 문제, 혈연 문제, 학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본인들의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목구멍 포도청인 거를 지키려면 그래도 참아온 것이 아마 3년 정도 참고 이제 못 참아서 폭발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괴롭힘이라면 주변에서 전혀 몰랐을까 하는 이제 의문도 있거든요.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양양군, 뭐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자께서 취재하면서 느끼신 양양군의 대응 어땠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양양군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항상 취재할 때 대응이 느린 게 아니라 대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협조적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할 때 뭐 문제가 생겨서 취재를 시작을 해서 그 군의 입장을 물어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뭐 설명을 해요. 근데 양양군 같은 경우는 전혀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거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 그런 다음에 보도가 나가고 나면 나중에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도 그렇게 대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취재하는 저희 취재팀조차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괴롭힘이 있었는데 뭐 면장님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진짜 착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말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줬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그 인터뷰 과정에서. 근데 사실 저희 취재 과정 중에서 비밀 유지가 안 된 상황만 봐도 이 친구들이 왜 그 면장님께 위에 분들께 얘기를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11월 21일 금요일에 첫 보도가 나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에 친구들을 만났고 목요일날 취재를 했고 목요일날 가해 공무원도 만났고 다 3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양양군의 입장도 물어봤죠.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던데 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담당 그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사실관계 다 확인한 다음에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그 매뉴얼 상에서는 뭔가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가해자한테 알리면 안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 유지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저희가 면장님과 그 군 담당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피해자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피해자들 만나고 있는데 바로 가해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막 6번 이렇게 부재중 전화가 오고, 뭐 물론 문자로 뭐 그때 협박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방송 제발 안 나가게 한 번만 좀 나 용서해 줄 수 없냐 이런 문자를 막 보냈는데, 피해자들은 그거 자체가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뭐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 그 친구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보복이 무서워서 그 다음날 무단으로 결근을 한 상태였거든요. 피해자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취재 기자인 저조차도 양양군을 믿지 못하는데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 군을 믿고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앞으로 고용노동부나 그 행정안전부 감사와 조사가 양양군의 대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채용 과정도 사실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리고 6개월 계약직 그 환경미화원을 왜 6개월로만 매번 이렇게 고용을 했는지, 왜 공무직으로 인원을 넣을 수는 없었던 건지, 그런 것도 좀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도 관리 감독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변호사님, 자, 법적, 행정적으로 양양군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보면 가해자가 일단 공무원이고 또 뭐 피해자도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에서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 청소차를 뒤따라가게 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직무 집행과 뭐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이미 명백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뭐 주식을 사게 강요한 행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색깔의 뭐 물건들을 사용하게 이렇게 강요한 행위, 이런 것들은 그게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 이런 어떤 시간적, 장소적 뭐 근접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가배상법상의 어떤 직무 집행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가 좀 따져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건은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업무상의 상하 관계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였고, 또 어떤 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 처리와 관련돼서 피해자들이 결국은 원하지 않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 관련성은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양양군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설령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배상법 규정은 민법의 사용자 책임의 특별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규정도 일반법으로 적용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 책임에 따른 양양군의 책임도 당연히 발생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은 양양군이 이 사건에서 그 운전원 공무원을 감독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 따른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아까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미화원들의 그 신분상의 어떤 지위나 위치에 비춰봤을 때 과연 그들이 양양군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정당한 자기의 법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큼이나 쉽게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이 피해 당사자인 미화원들이 양양군으로부터 혹여나 사후에 불이익한 어떤 초우는 받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언론이나 여론이 좀 지속적으로 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양양군만의 특수 사례인지 아니면 고용 형태가 다양한 공공서비스 노동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문제인지 하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먼저 이제 우리 김성춘 위원장님께서 전국적으로까지 내가 다 뭐 확인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지만은 강원도 쪽에는 이제 도시 지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고원 그 아까 던지기라고 하는 수고원과 운전원과의 갈등이 좀 있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그 후진을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 뭐 그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그런 갈등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중재도 좀 몇 번 했었습니다만 그 양양처럼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된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구조를 잠깐만 들여다본다면 이제 환경미화원이라 하더라도 직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중에서 그래도 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공무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우선 일이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민간 위탁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생활 쓰레기를 수지 분반 그를 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도 그래도 거기 노조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좀 나아지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이제 이 기간제라든가 지금 또 누가 잘 문제들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입니다. 거기 중에서도 퇴직금을 안 주려고 만 10일걸로만 쓰고 해약하고 이제 계약을 끝내고 그리고 또 다음 1월에 가서 이제 한 달 뒤 1월에 가서 쓰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노동법 사각지대 아주 이제 노동 그 인격의 사각지대 그런 쪽에 있는 데가 강원도가 뭐 동해시를 비롯해서 저거 많이 이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제 여기 내포되어 있고 그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하라 기자께서 보시기에 또 이런 유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환경미화원 노동 문제를 취재한 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작년에 그 동해 사례였었거든요. 그래서 동해시의 경우에는 그 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양양처럼 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구조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임금 착복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취재할 때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환경미화원 노동 문제가 좀 특수한 게 우리 생활에서 단 하루도 멈춰지면 안 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뭔가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뭔가 노력, 뭐 결심 이런 게 좀 하기 힘든 구조인 거는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동해에서도 담당 그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업체 사장이 임금 착복을 한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하고 이 업체랑 만약에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당장 내일부터 쓰레기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계약을 끌고 가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덜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또 거기서는 이제 안에서 아까 위원장님 설명해 주신 그런 운전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노동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뭔가 그 지자체에서 조금 더 안을 좀 잘 들여다보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이 피해자들이 항상 저희 만나서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 만약에 신고를 하면 결국에는 그 사용자인 양양군에 저희가 취재할 때 확인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뭐 직장 119라든지 뭐 갑질 119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고용 형태가 다양한 그 공공 서비스 현장에는 좀 더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는 이제 위원장님 같은 현장을 뭐 저희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나 변호사님,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9년도에 이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규정들이 새로 도입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신고가 있으면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뭐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을 내릴 의무 이런 것들이 법으로는 들어왔는데요.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도 보면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보면서도 선뜻 신고를 못하는 그게 결국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고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서 이 법이 원래의 의도만큼 충분히 작동이 되지 못하는 이런 한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가공무원법에도 마찬가지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의 문제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공무원 사회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첫 번째로 현실적인 한계로 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신고를 할 때 이 신고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사도 사용자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용자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어떤 가해자로 많이 등장하는 관리자나 상급자와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 것들이 어떤 결국은 셀프 조사밖에 되지 않는 가해자와 오히려 가까운 이런 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조사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충분하게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기 어려운 이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어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이나 내용들이 담보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어차피 바뀌는 것은 없고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만 더 생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본인이 그냥 그 직장을 떠나는 이런 이제 문제들로 이어지는 이런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사실 제도부터 시작해서 노동 현장, 조직 문화까지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과연 개선책은 있는지 하는 말씀들을 한마디씩 여쭙니다. 자, 먼저 김성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하기 싫은 일들을 가장 아름답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도 벌써 아까 계급이 상계급이나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초면에서도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을 좀 고쳐서 진짜 지자체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를 잘 치워야 되는데 가장 힘 안 들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오히려 더 대우 잘 받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대우 못 받고 이런 모습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심지어는 저도 요새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어떤 그 회사는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들이 부장이고 딸이 이제 격리과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장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다 괴롭힘을 주는 거야. 셋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못 살겠다고 그래도 항변하는 사람은 지금 근무한 지 7년 됐는데 그 사람한테 엊그저께 7년 동안 너 때문에 손해보고 정신 피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이제 그 노동부에다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로 피해 사례다 해가지고 이제 고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아원들이 아주 힘든 곳에서 제일 약한 곳에 이르다 보니까 좀 지식층들이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법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자, 나윤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이제 개인의 일탈로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 구성원이든 어느 직역이든 그냥 착한 사람만 존재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제도라는 거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일탈이 시도가 되더라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미비한 데서 결국은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이 무기계약직들의 불안정한 신분적인 지위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가불관계에서의 갑질에 대해서 그대로 그걸 참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불리한 사회적인 불합리한 차별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들도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방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방은 좀 폐쇄적이고 또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들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지만 폐단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소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장의 어떤 갑질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내부의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는 성희롱 예방 교육하고는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예방 교육을 정례적으로 의무화시켜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하라 기자께서는 어떤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뭐 제도적인 문제는 두 분이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제가 강원도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지난주에 계약이 만료된 그 친구랑 인터뷰를 하면서 마이크 꺼지고 나서 제가 친구한테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자리 구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 임금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가면 충분히 이런 일자리 엄청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지역을 떠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강원도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청년 인구 감소를 위해서 뭐 매번 지자체장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공약으로 걸 만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이번 사건이나 아니면 제가 청년으로 강원도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도 별로 그 청년들의 입장이나 이런 게 별로 존중받는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청년처럼 양양에 살고 싶어 하고 여기서 막 그렇게 이 친구가 원하는 일자리가 엄청난 일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인 일자리 뭐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우리 고향에서 가족들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의 마음조차도 잡지 못하면서 지자체에서 무슨 다른 지역에서 청년을 데리고 오려는 정책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좀 그게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최소한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오고 나서부터는 뭐 양양군이든 지자체든 관련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청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잡아서 지역에 살 수 있게 할지 그런 부분은 좀 그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도지사님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자치단체장, 도지사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말 그대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뜻합니다. 도시 환경미화 역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역의 공공기관이 이런 보이지 않는 노동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단순한 근무 환경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기준과 조직 문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지역 곳곳의 노동 환경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